햇빛조차 고층 건물에 가려져 닿지 않는 비좁은 골목, 그곳에는 잊힌 생명들이 존재해왔다. 이 이야기는 절망과 죽음의 냄새가 뒤섞인 고요 속의 비극에서 시작된다. 냉철한 법의학자 강지혁이 끔찍한 살인 현장에서 따뜻한 자원봉사자 한서연을 만났을 때, 그들은 운명이 자신들을 치명적인 음모와 위험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음을 알지 못했다. 아주 작은 칩 하나가 곧 거대한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감히 만지는 자에게는 사형 선고가 될 터였다. 지독한 악취였다. 단순히 쓰레기가 썩는 냄새가 아니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는 시큼한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짓누르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코를 반사적으로 찡그렸지만 이내 익숙하다는 듯 숨을 얕게 내쉬었다. 그녀가 들고 있는 보온 도시락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일주일에 3번 그녀는 이 비좁고 어두운 달동네 골목을 찾아왔다. 어르신, 저 왔어요. 식사하세요. 서연은 낡고 뒤틀린 목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답은 없었다. 평소에도 귀가 어두우신 분이라 그녀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쿵쿵. 이 어르신, 여전히 정적뿐이었다. 이상했다. 보통 이 시간이면 할아버지는 문간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안에서 기침소리라도 들려오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마치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악취는 더욱 강렬하게 서연의 후각을 파고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삐걱거리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지옥의 냄새가 그녀를 덮쳤다. 에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방 안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도 없이 폐지와 고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얇은 이불 위로 박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도시락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참으며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천장을 향해 공허하게 뜨인 눈, 고통스럽게 벌어진 입, 그리고 목 주위에 선명하게 남은 검붉은 자국. 방 안을 가득 메운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등 뒤에 문에 부딪혔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겨우 붙잡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102를 눌렀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광등이 좁은 골목길을 붉고 푸르게 물들였다. 호기심 많은 주민들의 웅성거림, 경찰들의 고함 소리, 무정의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 혼란 속으로 한 남자가 침묵 속에 걸어 들어왔다. 강지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학자.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유섭는 깊은 눈. 하얀 가운 대신 현장 감식복을 입은 그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자신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벽이라도 쳐둔 사람처럼 보였다. 담당 형사입니다. 강 박사님, 이쪽입니다. 한 형사가 그를 현장으로 안내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넘자 아까 서연이 맡았던 그 지독한 악취가 지역의 코를 찔렀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은 이미 감식반원들로 분주했다. 지역은 방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쓰레기 더미, 빈곤의 흔적, 그리고 죽음.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멈췄다. 담요를 두른 채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자,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형사의 질문에 겨우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지역은 그녀에게 눈길을 단 몇 초간 주었을 뿐 곧바로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피해자 박씨 72세, 폐지 수집으로 연명,
최초 발견자는 저기 있는 자원봉사자 한서연 씨. 형사가 브리핑을 시작했다. 지혁은 장갑을 끼고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인 교살로 추정됩니다. 그는 시신의 목에 남은 자국을 유심히 살폈다. 단순한 끈이 아니었다. 특정 패턴이 있는 거친 무언가로 조른 흔적이었다. 몸싸움 흔적도 상당합니다. 형사가 덧붙였다. 지혁은 피해자의 양팔을 살폈다. 방어흔,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들이었다. 손톱 밑에는 가해자의 것일지도 모르는 피부 조직이 끼어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최소 24시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시반과 경직 상태로 보아 지혁은 대답 대신 피해자의 눈꺼풀을 뒤집어 결막을 확인했다. 선명한 점상 출혈. 교살의 전형적인 증거였다. 그는 방 안의 온도를 확인하고 시신의 천을 측정했다. 24시간에서 30여 시간 사이. 더 정확한 건 부검실에서 그가 일어서려 할 때였다. 잡아, 저 새끼 잡아. 밖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곧이어 격렬한 몸싸움 소리와 함께 웬 남자가 경찰 2명에게 붙들린 채 현관으로 끌려 들어왔다. 이거 놔나 아니야, 아버지. 20살 남짓의 청년이었다. 깡마른 체구에 초점 없는 눈이 사방을 광적으로 훑고 있었다. 그는 땀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발버둥 쳤다. 용의자 피해자의 아들 이민수입니다. 형사가 지역에게 낮게 말했다. 마약전과 다수의 절도전과 동네에서 유명한 망난이죠. 며칠 전에도 피해자 돈 훔쳐가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목격됐습니다. 이민수는 아버지가 누워있는 참혹한 광경을 보았는지 아니면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건지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그놈들이 아버지를. 시끄러워, 이 새끼야. 네가 아버지 돈 때문에 그런 거 다 알아. 형사 하나가 그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다. 아닙니다, 놔주세요. 그때 구석에 있던 서연이 벌떡 일어섰다. 형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이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 씨, 맞죠? 저 기억해요. 저번에 어르신이랑 같이.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이민수의 광적인 눈동자가 서연을 향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알아보려는 듯 애쓰다가 다시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겸은 검은 옷. 그놈들이 약을 먹였어. 난 몰라. 무세운 소리야. 헛소리 집어치워. 형사가 그를 다시 끌고 가려 했다. 잠깐.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강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형사들이 멈칫했다. 지혁은 이민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형사처럼 위압적으로 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이민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그의 팔을 붙잡아 맥박을 확인하고 손전등을 꺼내 동공을 비췄다. 상태가 이상합니다. 지혁이 말했다. 공황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공이 극도로 축소되어 있고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환각 증세도 보이고요.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물었다. 아까 그가 약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서연은 지혁의 날카로운 시선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그냥 그놈들이 자기한테 약을 먹였다고. 검은 옷이라고도 했어요. 형사 중 하나가 비웃었다. 뻔하죠. 자기가 약 빨고 환각 본 거겠죠. 마약 중독자들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아비 죽이고 죄책감에 미쳐서 헛소리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지혁이 동의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 그는 이민수의 손목을 살폈다. 낡은 시계 자국. 그리고 주사 자국과는 다른 미세한 찰과상. 일단 병원으로 이송해서 약물 검사부터 진행하십시오. 지혁이 형사에게 지시하듯 말했다. 폭력적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지금 상태로는 유의미한 진술을 얻기 힘듭니다.
보호 조치하에 두세요. 형사는 법의학자가 수사 지시를 하는 듯한 말투에 기분이 상한 듯 했지만 강지혁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 때문에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수가 끌려나가자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지혁은 다시 시신으로 돌아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셔터를 눌렀다. 목의 상처, 방어흔, 뒤집힌 가재도구. 하지만 그의 진짜 눈은 카메라 렌즈 뒤에서 형사들이 놓친 것들을 찾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존속 살해가 아니었다. 마약에 찌든 20살짜리 청년이 저항하는 70대 노인을 제압하는데 이렇게까지 격렬한 몸싸움이 필요했을까? 목을 조른 방식도 일반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민수의 상태.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놈들, 검은 옷, 지역의 시선이 방 한 구석 열린 창문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으로 통하는 창문. 너무 좁아서 성인 남자가 드나들기는 어려워 보였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는 현장을 떠날 준비를 했다. 시신은 구급대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운반용 백에 담겼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매주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던 노인이 이제는 차가운 시신 가방에 담겨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를 지나쳐 문 밖으로 나갔다. 저기... 서연이 그를 불렀다. 지혁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범인, 잡히겠죠. 서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다. 민수 씨가 정말 아버지를... 지혁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지독한 현장과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었다. 내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지혁이 대답했다. 범인을 잡는 건 경찰의 일이고,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가운 말을 남기고 지혁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골목길로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늘 밤 그는 저 차가운 시신과 긴 대화를 나눠야 했다. 부검실의 메스가 현장의 형사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터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실은 차가운 금속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감정은 이 두꺼운 문 밖에서 차단되었다. 이곳은 오직 죽은 자들만이 진실을 말하는 강지혁의 왕국이었다. 흰색 부검 가운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지혁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박노인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현장의 참혹함은 사라지고 이제 오로지 과학적인 분석 대상만이 남아있었다. 부검집도 피해자 박오오오 72세 남성, 추정사인 교살. 지혁은 녹음기에 대고 낮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조수가 그의 옆에 서서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했다. 그는 먼저 시신을 육안으로 꼼꼼히 살폈다. 목 주위에 사큰, 수호 헨. 현장에서 본대로였다. 단순한 끈이 아니라 표면이 거친 무언가로 강하게 눌린 자국이었다. 사큰의 폭은 약 1.5cm. 다중으로 겹쳐 있지 않고 한 번에 강하게 압박했다. 전형적인 교살이지만 사용된 도구가 특이해 그는 손톱 밑에 이물질을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현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격렬한 저항의 증거인 피부 조직과 정체불명의 섬유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DNA 분석이 많은 것을 말해줄 터였다. 다음은 내부 검사였다. 지역의 메스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의 손놀림은 외과 의사처럼 정교했지만 그 목적은 정반대였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는 내부 장기를 하나하나 적출하여 무게를 재고 상태를 확인했다. 설골, 세구 골절 없음, 갑상연골 상부 골절 확인, 강한 압력에 의한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교살의 증거는 명백했다. 하지만 지역의 마음속에는 현장에서의 그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다. 너무 교과서적인 살인이었다. 마치 이것은 교살입니다라고
일부러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위웨이로 향했다. 위 내용물 채취. 조수가 위를 절개하자 소화가 덜 된 음식물 찌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제 저녁에 한서연이 가져다준 도시락의 잔해일 것이다. 지혁은 그 내용물들을 트레이에 쏟아붓고 미세한 집게로 조심스럽게 뒤적였다. 그때였다. 금속 집게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부딪혔다. 음식물 찌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감촉이었다. 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다른 기구들을 밀어내고 그 이물질에 집중했다. 조심스럽게 위 내용물을 씻어내자 마침내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쌀알보다 약간 더 큰 검은색의 작은 물체였다. 이건 조수도 숨을 죽였다. 지혁은 그것을 들어 올려 조명 가까이 가져갔다. 표면은 매끄러웠고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하다. 마이크로 SD 카드. 아니, 그보다 더 작아. 그는 즉시 그것을 특수 보관 용기에 담았다. 이거 즉시 디지털 포렌식 팀으로 넘겨. 최고 보안 등급으로. 부검은 계속되었지만 지혁의 머릿속은 이미 저 작은 물체로 가득 차 있었다. 72세의 폐지 줍는 노인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저것을 삼켰을까? 자이였을까? 타이였을까? 부검이 끝나고 몇 시간이 흘렀다. 지혁이 부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디지털 포렌식 팀장이 직접 그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상기되어 있었다. 강 박사, 이거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팀장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떠 있었다. 피해자의 윗속에서. 뭡니까?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암호화된 군용 등급의 암호입니다. 겨우 1차 방어벽을 뚫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선박의 항로 컨테이너 번호, 그리고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팀장이 침을 삼켰다. 파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프로젝트 바다뱀, 프로젝트 시 서펀트. 지역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즉시 수사지휘본부에 연락을 취했다. 1시간 뒤 국과수 본원 지하 3층의 비밀 회의실. 관련 부서의 최고 책임자 몇 명만이 소집되었다.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프로젝트 바다뱀. 동남아시아 최대 마약 조직 검은용의 신규 루트를 칭하는 코드명입니다. 정보국에서 파견 나온 분석관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우리가 몇 년간 쫓고 있었지만 꼬리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운송 계획이 이 칩 하나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굳어졌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번 주말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물량만 해도 수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잠깐. 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어떻게 이 칩을... 그게 문제입니다. 분석관이 지혁을 바라보았다. 박 노인은 단순한 폐지 수집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최악의 장소에서 최악의 타이밍에 무언가를 본 것일 수도 있죠. 아들 이민수는 병원에서 진정제를 맞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약물 검사 결과 강력한 환각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스스로 투약한 것인지 강제로 투약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한 경찰 고위 간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금 이 순간부로 프로젝트 바다뱀 관련 정보는 1급 기밀로 분류한다. 이 회의실 밖으로 단 한마디도 새어 나가선 안 된다. 이 칩의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우리뿐이다. 그는 지역을 쳐다보았다. 강 박사 수고 많았소. 하지만 이제부터 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오. 부검 소견서는 사인을 교살로만 한정하고 칩에 대한 언급은 일절 삭제하시오. 지역은 대답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진실을 은폐하라는 명령이었다.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간부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회의가 파하고 지역은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이민수의 약물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강제 투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놈들. 검은 옷, 이민수의 말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면
노인은 그 검은 옷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살해당하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증거를 삼킨 것이라면 지역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다. 거대한 조직에 의한 계획된 증거 인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암호화된 내부망 메시지였다. 보안 경고, 바다뱀 데이터가 외부에서 접속 시도됨. 내부 유출 의심. 지역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젠장. 회의가 끝난 지 불과 10분. 여기 있는 우리뿐이라던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 회의실 안에 혹은 이 시스템 안에 그 검은 옷의 일원이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경찰서를 막 나서던 참이었다. 그녀는 최초 발견자로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형사들은 노골적으로 이민수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듯한 질문만 해댔다. 평소에도 아들이 속 많이 썩였죠. 돈 때문에 다투는 거 본 적 있죠. 서연은 자신이 본 것만을 침착하게 이야기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의 눈에 비친 민수 씨는 아버지를 죽인 페르나라기보다는 무언가의 극도로 겁에 질린 아이에 가까웠다. 그녀는 박노인의 집이 있던 골목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폴리스 라인이 처진 집 앞은 스산했다. 그녀는 차마 집 안을 다시 볼 용기가 나지 않아 대신 이웃들을 찾아다녔다. 어휴, 말도 말아요. 그놈의 아들내미 때문에. 쯧쯧. 그래도 박노인은 아들 감싸기 바빴지. 며칠 전에도 아들 밥 챙겨준다고 밥솥 들고 가는 거 봤는데 서연은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다. 그녀는 이곳에서 가끔 박노인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사주곤 했다. 혹시 최근에 박노인께 좀 이상한 일 없었나요? 슈퍼 주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거야 뭐. 맨날 그 아들놈이 와서 행패 부리는 거 말고는. 아, 주인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러고 보니 한 이틀 전인가 웬 시커먼 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는 걸 봤어. 시커먼 차요. 이런 누추한 동네에 어울리지도 않는 아주 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이었지. 웬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려서 박노인한테 뭘 묻는 것 같던데. 박노인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화를 내더라고.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민수가 말한 검은 옷과 일치했다. 그들이 박노인이랑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에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박노인이 막 당신들 같은 사람들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 지르는 것만 들었지. 그러고는 그 양복쟁이들이 노려보다가 그냥 가더라고. 서연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자 간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지금 병원에 있을 민수 씨. 그는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아버지를 죽인 범인들을 목격했을지도. 그녀는 민수 씨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이민수가 이송된 병원을 검색했다. 그녀는 그저 불쌍한 노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남겨진 아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순진한 연민과 책임감이 자신을 얼마나 위험한 진실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고 있는지. 이틀 후 한서연은 이민수가 격리되어 있다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경찰 한 명이 병실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를 위해 산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그가 겪었을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위로라도 건네고 싶었다. 면회는 안 됩니다. 경찰이 그녀를 막아섰다. 제요, 보호자는 아닌데요. 어르신 돌아가시기 전부터 뵙던 자원봉사자예요. 민수 씨가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할 것 같아서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안도한다고 했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용의자이자 동시에 보호 대상입니다. 보호 대상이요? 서연이 되물었다. 그럼 더더욱 그때였다. 병실 안쪽에서 요란한 기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뭐야. 경찰이 당황하며 병실 문을 열어젖혔다. 그 순간
서연도 그 광경을 보고야 말았다. 이민수. 그는 침대 위에서 활처럼 몸을 꺾은 채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린 채 천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사 불러. 닥터 여기.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손에 든 캔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경련은 멎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이 멈췄다.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이 길고 절망적인 직선으로 바뀌었다. 사망시간 오전 10시 32분.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불과 48시간 전 아버지를 잃었던 청년이 이제 아버지와 똑같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렸다. 강지혁은 병원 연간실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더 깊은 냉정함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그의 앞에는 이민수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이틀 만에 두 번째 살인.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CCTV 확인했습니까? 지혁이 병실을 지키던 경찰에게 물었다. 그게 용의자가 복도 끝 화장실에 간 사이에 10시 15분부터 20분까지 약 5분간 녹화가 중단됐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시스템 오류라. 지혁이 비웃듯 중얼거렸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는 즉시 시신을 검사했다. 부검을 할 필요도 없었다. 입가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아몬드 향. 청상아리 사야니데. 지역이 낮게 읊조렸다. 급성 청산염 중독이다. 이렇게 빠르고 확실하게. 프로의 솜씨야.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모르는 혹은 자신들의 범행을 뒤집었을 수도 있었던 이민수를 처리해버린 것이다. 그것도 경찰이 지키는 병실 안에서. 지혁은 이틀 전에 비밀 회의를 떠올렸다. 내부 유출 의심. 그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칩의 정보가 새어나간 순간 이민수의 죽음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젠장. 이제 유일한 증거는 자신과 자신이 확보한 칩뿐이었다. 그리고 그 칩의 존재를 아는 적들은 이제 자신을 향해 칼날을 돌릴 터였다. 한서연은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최초 발견자가 아니었다. 왜 이민수 용의자를 만나러 갔습니까? 누가 시킨 겁니까? 그와 특별한 관계라도 있었습니까? 형사들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두 건의 죽음에 모두 연관된 유일한 민간인이었다. 전 그저 도우려고.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악의 앞에서 무력했다. 조사가 끝나고 늦은 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경찰서를 나섰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 그녀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끈적하고 불쾌한 감각.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저 멀리 골목 모퉁이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끈 채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유리창은 짙게 선팅이 되어 안을 볼 수 없었다. 슈퍼마켓 주인이 말했던 그 시커먼 차가 떠올랐다.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뛰는지도 몰랐다. 그저 본능이 위험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혁은 국과수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민수의 부검을 막 마친 참이었다. 청상아리 검출, 예상대로였다. 그는 피곤한 머리를 뒤로 기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적은 내부에 있다. 경찰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와
한적한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다. 병원과 국과수를 오가며 지름길로 이용하던 내리막길이었다. 커브길에 진입하며 그는 습관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렸다. 페달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바닥까지 꺼졌다. 지역의 눈이 커졌다. 그는 즉시 기어를 수동으로 변환하며 엔진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내리막길의 가속도는 이미 차의 속도를 위험한 수준으로 높이고 있었다. 브레이크가 파열됐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것이다. 오늘 자신이 이민수의 시신을 검사하러 갈 것을 알고 있었다. 계획. 눈앞에 급격한 헤어핀 커브가 나타났다. 이 속도대로라면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할 터였다. 순간 지혁의 눈빛이 변했다. 법의학자의 냉철한 눈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야수와도 같은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핸들을 격렬하게 반대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커브 방향으로 잡아 돌렸다. 드리프트.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마찰음을 내며 차체가 아슬아슬하게 도로의 안쪽 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겼다. 차는 180도. 회전하며 가까스로 멈춰 섰다. 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만 늦었거나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비운의 사고로 완벽하게 위장될 뻔했다. 그들은 이민수를 죽인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 자신까지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지혁은 차에서 내렸다. 끊어진 브레이크 호스에서는 브레이크액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단면은 칼로 자른 듯 매끈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사냥이 시작됐다. 유령을 깨워. 한편 한서연은 편의점에 구석진 진열대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와 이곳으로 피신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 검은색 세단이 편의점 앞을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서연은 그 차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고였다. 우리는 너를 알고 있다. 조용히 해라. 그녀의 손이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단순한 자원봉사자, 단순한 법의학자, 두 사람 모두 거대한 음모의 핵심 증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각자의 방식대로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강지역의 오피스텔은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라 덫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였다. 브레이크가 파열되었던 차량은 이미 폐차시켰다. 그는 유령이라 불리는 자에게 연락해 대포차 한 대를 구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적들이 그의 신상을 털었을 것이고 이곳은 첫 번째 목표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는 돌아와야만 했다. 의사 강지혁의 가면 뒤에 숨겨둔 진짜 강지혁에게 필요한 것들을 회수해야 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22층까지 걸어 올라왔다.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디지털 도어록 앞에 섰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하지만 지혁은 위화감을 느꼈다. 도어록의 배터리, 잔량 표시등.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2칸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무작위 대입을 시도했거나 특수장비를 사용하려다 실패했다는 증거였다.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지하고 모든 전력을 경고등으로 돌린 것이다. 그만이 아는 비상 신호였다. 조회소 2명.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문을 이용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기계음이 유난히 시끄럽게 복도에 울렸다. 현관은 어두웠다. 정적. 너무 완벽한 정적이었다. 그는 신발을 벗는 대신 발소리를 죽이는 특수 신발 바닥으로 거실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공기 중에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미세한 가죽 냄새와 값싼 스킨, 로션 냄새. 그는 거실 중앙에 섰다.
그리고 일부러 헛기침을 한 번 했다. 그 순간 양쪽에서 동시에 덮쳐왔다. 한 명은 소파 뒤에 숨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침실 문 뒤에서 튀어나왔다. 완벽하게 계획된 매복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아니라 제압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오른쪽에서 달려든 남자의 칼이 지혁의 목을 향했다. 지혁은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공격 속으로 파고들며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우두득.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지혁은 그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남자의 몸을 방패 삼아 돌려 세웠다. 동시에 왼쪽에서 덮친 남자의 칼이 방패가 된 동료의 어깨에 박혔다. 아이, 이 새끼. 당황한 두 번째 암살자가 칼을 빼내려 할 때 지혁은 이미 첫 번째 남자를 밀쳐내고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해부였다. 지혁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다. 손날이 남자의 목젖을 가격했다. 기도 압박. 남자가 숨을 들이키려 할 때 지혁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찍었다. 복강 신경총. 마지막으로 남자가 무너지는 순간 지혁은 그의 머리를 잡아 거실 테이블의 강화유리에 처박았다. 과직. 모든 것은 5초 안에 일어났다. 방 안에는 2명의 암살자가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고 지혁은 미간조차 찡그리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법의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살상기계였다. 그는 거실 바닥에 마루청 일부를 드러냈다. 그곳에는 그의 비상 가방이 있었다. 위조 신분증 여러 나라의 현금 비상 의료 키트,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 그리고 검은색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그의 손에 꼭 맞는 권총 한 자루. 그는 탄창을 확인하고 총을 허리춤에 꽂았다. 그때 현관의 도어록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비밀번호 입력 소리였다. 증권군인가? 지혁은 망설임 없이 베란다로 향했다. 창문을 열자 22층 높이의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난간을 가볍게 넘어 옆집 베란다로 연결된 비상탈출로로 몸을 옮겼다. 그가 사라진 직후 현관문이 열리고 추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쓰러진 동료들과 활짝 열린 베란다 창문에서 불어오는 바람뿐이었다. 지혁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훔친 채 올라탔다. 그는 팔에 난 상처를 살폈다. 두 번째, 암살자의 칼날에 스친 깊지 않은 자상이었다. 그는 의료 키트에서 소독제와 압박 붕대를 꺼내 능숙하게 상처를 감쌌다. 피 냄새가 차 안에 퍼졌다. 그들은 이민수를 죽였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 다음은 퍼즐 조각이 맞추어졌다. 적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느슨한 연결고리를 제거하고 있었다. 박노인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 이민수의 상태에 대해 유일하게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병원에서 이민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 한서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혁은 위성 전화기를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아무런 응답 없이 연결이 수립되었다. 나다. 지혁이 말했다. 살아있었군. 수화기 너머에서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령이었다. 한서연, 그 여자 위치 추적해. 지금 당장. 누구? 그 자원봉사자. 잔말 말고. 몇 초간의 타이핑 소리가 들렸다. 젠장. 강 박사 취미가 독특하네. 왜 하필 지금? 그 여자 아직도 자기 자선 센터에 있어. XX동에 있는. 주변은 어디 보자. 깨끗해. 아니 잠깐. 유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센터 건너편 골목에 검은색 밴. 번호판이 없어. 그리고 내 스캐너에 광대역 전파방에 장치 신호가 잡힌다. 그 여자 지금 전화도 안 될 거야. 지역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젠장.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다. 한서연은 구호 물품 상자 더미 속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늦은 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 억지로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박노인의 죽음, 이민수의 끔찍한 마지막 모습, 그리고 어젯밤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 검은 세단,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였다. 찰칵, 센터 현관문에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곳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면 자동으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야 했다. 대답 대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센터의 모든 불이 꺼졌다. 완전한 암흑, 정전이었다. 서연은 비명을 삼켰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했지만 화면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만 떠 있었다. 전파 방해 장치, 유령의 말이 지역의 뇌리를 스쳤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쪽 기부받은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창고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옷더미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삐거, 2명 아니 3명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듯 움직였다. 찾아.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셨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다. 이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떻게 찾아. 다 뒤져. 시간 없어.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칼처럼 갈랐다. 불빛이 그녀가 숨은 옷더미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제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 모드도 아닌 희미한 알림음을 냈다.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신호였다. 디링. 그 작은 소리는 어둠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저기다.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서연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렸다. 검은 실루엣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자빠스다. 한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센터의 뒤쪽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누군가 유리 파편과 함께 어둠 속으로 굴러 들어왔다. 뭐야. 암살자들이 당황한 사이 어둠 속의 그림자가 일어섰다. 강지혁이었다. 그는 2명의 남자를 향해 망설임 없이 돌진했다. 그는 총을 뽑지 않았다. 좁은 공간 그리고 서연이 근처에 있었다. 한 남자가 주먹을 날렸다. 지혁은 피하지 않고 남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의 어깨 관절을 부수었다. 그리고는 그 남자의 몸을 이용해 손전등을 들고 있던 다른 남자를 덮쳤다. 유유악. 마지막 남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서연을 인질로 잡으려 했다. 그가 서연의 팔을 잡는 순간 지혁의 발이 그의 측면을 강타했다. 지혁은 근처에 있던 구호물품 상자 통조림이 가득 찬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려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퍽. 냉철한 법의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분노한 야수였다. 몇 초 만에 3명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센터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서연은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구석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지혁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팔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깨진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차가운 얼굴 반쪽을 비췄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이게 무슨... 설명할 시간 없어. 지혁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의 소나기 힘은 무자비했다. 일레오나, 당장. 그는 서연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자신이 들어왔던 깨진 창문 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또 올 거야. 아니, 이미 오고 있어. 서연은 공포에 질려 그에게 끌려가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창밖으로 먼저 밀어넣고 자신도 빠져나오며 차가운 골목길로 사라졌다. 지금부터 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당신을 살려줄 사람. 강지혁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거부할 여지가 없었다. 한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낯선 대포차 조수석에
거의 던져지다시피 실렸다. 지혁이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것과 거의 동시에 저 멀리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다. 젠장 벌써 왔어. 타이어가 찢어지는 비명을 내며 차가 출발했다. 서연은 반동으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겨우 좌석에 기댔다. 안전벨트, 지혁이 고함을 질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벨트를 찾아맸다. 바로 그때 뒤따라오던 벤이 그들의 차를 들이받았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꽉 잡아! 지혁은 핸들을 미친 듯이 돌려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차는 재래시장 안으로 뚫고 들어갔다. 늦은 밤이라 인적은 없었지만 좌판과 천막들이 차에 부딪히며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저 사람들 경찰 아니에요. 서연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경찰이 전파 방해 장치를 쓰고 자선센터에 숨어든 여자를 암살하러 오나 지혁이 비꼬드듯 대답했다. 뒤따라오던 벤도 무자비하게 시장을 헤집으며 따라붙었다. 그럼 그 박노인님 그리고 민수씨. 그래, 다 그놈들 짓이야. 그리고 이제 다음 타깃은 당신이고 나야. 시장을 빠져나와 넓은 도로로 접어들자. 벤은 속도를 높여 나란히 달리며 그들의 차를 갓길 쪽으로 밀어붙였다. 안 돼. 그때 조수석 창문으로 무언가가 날아왔다. 둔탁한 금속성 물체였다. 지혁은 그것을 보자마자 욕설을 내뱉었다. 고개 숙여 그는 서연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누르는 동시에 핸들을 격렬하게 꺾었다. 벤의 앞머리가 그들의 차 뒷부분을 다시 한번 강타했다. 차체가 180도 회전하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에어백이 터졌다. 콜로우. 희미한 연기 속에서 서연이 기침했다. 괜찮아. 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당신은. 지혁은 터진 에어백을 칼로 찢고 나왔다. 그의 팔에 감은 붕대가 다시 붉게 물들고 있었다. 벤이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젠장, 여기서 끝인가? 서연이 절망했다. 아니. 지혁이 말했다. 그는 룸미러를 부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손에 쥐었다. 숨을 멈춰. 그리고 내가 뛰라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 뛰어. 네. 남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이 사고 차량의 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쾅! 뒤따라오던 벤이 아니었다.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멈춰 서 있던 벤을 종이장처럼 뭉개버렸다. 서연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검은 벤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고 2명의 남자는 트럭 밑에 깔렸다. 덤프트럭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지역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듯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고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지금이야. 지역은 서연의 손을 잡고 차에서 끌어냈다. 유령이 보낸 선물이야. 그들은 사고 현장을 뒤로하고 인근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또 다른 차. 이번에는 평범한 회색 승용차에 올라탔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강변도로를 달렸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구한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만을 인지하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차는 낡은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멈췄다. 여긴 어디예요? 내 집. 아까 거긴 오피스텔이라면서요. 그건 의사 강지혁의 집. 여긴 그냥 지혁의 집. 그가 비밀번호와 지문 홍채 인식까지 거치자 낡은 철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는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겉보기와 달리 내부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요새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물이 내려다 보였지만 유리는 방탄 처리가 된 듯 두꺼웠다. 거실 한쪽 벽면은 각종 통신 장비와 모니터로 가득 차 있었다. 와, 앉아. 지혁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휘청했다. 아드레날린이 잦아들자 과다출혈의 여파가 몰려온 것이다. 당신 피가. 서연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구급 상자를 찾았다. 다행히 거실 한쪽에 거대한 전문가용 의료 키트가 보였다. 이리 와서 앉아요. 서연이 오히려 그에게 명령했다. 지혁은 피식 웃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서연은 그의 젖은 셔츠를 망설임 없이 찢어냈다. 지혁이 당황했다. 가만히 있어요. 꿰매야 할지도 모르니까. 서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소독약을 거즈에 묻혀 상처를 닦아냈다. 아까 임시로 감았던 붕대 아래 아파트에서 났던 자상이 다시 벌어져 있었다. 지혁이 신음을 참았다. 아파요. 아니, 그냥 낯설어서. 뭐가요?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애써 상처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상처 주변의 단단한 근육과 그의 몸에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들로 향했다. 이 남자는 의사 가운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을까? 당신 진짜... 서연이 입을 열었다.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무서워요. 근데 밉진 않네요. 그녀는 집중해서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다. 다행히 전문 의료 키트 안에는 봉합용 바늘과 실이 다 갖춰져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떨렸지만 정확했다. 자원봉사자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나. 지혁이 고통을 참으며 농담을 던졌다. 아프리카 봉사 갔을 때 의사 선생님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때는 돼지 껍데기에 연습했는데 실제 사람은 처음이네요.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 됐어요. 서연이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웃었다. 어때요? 생각보다 잘했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너무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지혁은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희미한 샴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서연이 먼저 몸을 피했다. 샤워 하고 싶을 것 같아서요. 욕실은 어디예요? 저쪽. 옷은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입어. 서연이 욕실로 사라지자 지혁은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이렇지는 않았다. 잠시 후 서연이 나왔다. 그녀는 지혁의 것이 분명한 커다란 흰색 와이셔츠와 트레이닝복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몇 시간 전 죽음의 공포에 떨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셔츠는 그녀에게 너무 커서 한쪽 어깨가 살짝 드러났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게... 지혁이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그 냉철하던 법의학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왜요? 이상해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괜찮아. 잘 어울려. 또다시 어색한 침묵. 배고프죠? 서연이 분위기를 환기하려 애썼다. 뭐라도 만들게요. 주방 써도 돼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감탄했다. 와, 혼자 사는 남자, 냉장고 맞아요. 식재료가 완벽한데. 요리는 유일한 취미라서. 지혁이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서연은 곧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를 만들어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살벌한 추격전 끝에 맞이한 너무나도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다.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서연이 포크를 내려놓고 물었다. 뭘?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왜 쫓기는지. 지혁은 파스타를 한 입 크게 먹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난 예전에 국가를 위해 일했어. 군인이요. 비슷한 거. 그러다 동료를 잃었지. 배신당해서. 그래서 그만두고 죽은 사람들 목소리나 듣겠다고 법의학자가 된 거야.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근데 그 조용한 삶이 박노인의 뱃속에서 나온 칩 하나 때문에 박살난 거지. 그는 칩에 대해, 그리고 검은 용이라는 마약 조직에 대해, 그리고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럼 그들은 칩을 찾으려고 처음엔 그랬겠지. 근데 이젠 아니야. 칩은 이미 내 손을 떠나서 유령에게 갔어. 지금 그놈들은 칩의 존재를 아는 모든 사람을 청소하는 중이야. 이민수, 그리고 나, 그리고 당신.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휘말렸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옆에 있는 이 남자가 지켜줄 것 같았다. 그럼 우린 어떡해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든 빼내줄 거야. 안전한 곳으로. 당신은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야지. 내 동료를 죽인 놈들, 그리고 박노인을 죽인 놈들, 아마 같은 놈들일 테니까. 지역의 눈에 살기가 어렸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혼자 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뭐, 당신도 날 구했잖아요. 나도 당신 옆에 있을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역은 그녀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했다. 차가운 시신들만 만져왔던 그의 손에는 너무나도 낯선 온기였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여자야. 당신도요. 사람 살리는 의사인 줄 알았더니 사람 잡는 괴물이었잖아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처음으로 지역도 따라 웃었다.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 근육이 분명히 움직였다. 그날 밤 그들은 거실에 각기 다른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요새처럼 안전한 집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 때문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야 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리고 낯선 감정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물의 잔잔한 흐름을 비추는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과해 거실을 비췄다. 한서연은 소파에서 뒤척이며 잠에서 깼다. 딱딱한 소파였지만 어젯밤의 공포를 생각하면 이 요새 같은 집 안에서 잠을 잤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그녀는 반대편 소파를 바라보았다. 강지혁은 거기에 없었다. 대신 그는 이미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일어났어.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앞에는 복잡한 코드와 암호화된 데이터가 떠 있었다. 내 잠은 좀 잤어요. 필요 없어. 그는 헤드셋을 착용하고는 암호화된 음성통신을 연결했다. 유령, 나야. 준비됐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쾌하지만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런 강 박사, 아직도 살아있었네. 하긴 당신이 그렇게 쉽게 죽을 리 없지. 어젯밤 불꽃놀이는 재밌었어. 유령이었다. 잡담할 시간 없어. 칩 어디까지 뚫었지? 거의 다. 마지막 방화벽이 군용 등급이라 좀 애먹었어. 하지만 바다뱀 프로젝트의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 젠장 이놈들, 단순한 마약상이 아니야. 국가를 상대로 장사하고 있었어. 서연은 조용히 그의 뒤로 다가갔다. 모니터에는 선박의 항로 컨테이너 목록, 그리고 일련의 은행 계좌 번호가 나타났다. 그 계좌들 추적해. 지역이 명령했다. 이미 했지. 유령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들인데 자금 흐름의 종착지가 한 곳으로 모여. 한국이야. 그리고 그 이름. 유령은 잠시 머뭇거렸다. 말해. 지역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경찰청장 윤태섭.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경찰청장 국가의 치안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화면에 떠오른 윤태섭이라는 이름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혁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윤태섭. 그는 지역이 특수부대에 있던 시절 그를 발탁했던 상사였다. 그가 배신으로 동료를 잃고 모든 것을 그만두려 했을 때 법의학자의 길을 제안하며
어둠 속에서라도 진실을 보라고 말해줬던 사람이었다. 멘토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럴 리가. 지혁이 처음으로 약한 목소리를 냈다. 뭔가 잘못됐을 거야. 강 박사. 정신 차려. 이게 바로 그 배신의 실체야. 내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배후라고. 유령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칩의 데이터를 완전히 해독하는 순간 이 파일이 자동으로 윤태섭의 시스템에 경고를 보냈을 거야. 우리가 이걸 열어봤다는 걸 이제 그도 알아. 아니야, 그가 아니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요새 갔던 안식처의 모든 시스템이 비상경보를 울리기 시작했다. 경고 외부 침입 감지, 다수의 무장 인원 접근, 방화벽 1, 3. 모두 격파됨. 젠장 유령이 소리쳤다. 강 박사 함정이었어. 놈들이 당신 위치를 역추적했어. 지역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아버지 같던 멘토에 대한 배신감은 차가운 사레이로 바뀌었다. 몇 명이지? 그가 모니터를 보며 물었다. 강변도로 쪽으로 차량 5대, 강 쪽으로는 고속보트 3척, 최소 50명 이상입니다. 중무장한 용병들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혁씨, 우린 서연씨. 지혁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법의학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무기고의 잠금을 풀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벽면이 열리며 각종 총기류와 폭발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려워할 시간 없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 들어. 그는 기관 단총 한 자루와 방탄조끼를 꺼냈다. 이거 입어. 난 총 같은 거. 쏠 필요 없어. 그냥 입고 내 뒤에만 붙어 있어. 꽝! 첫 번째 폭발음이 건물을 뒤흔들었다. 방탄 처리가 된 통유리창에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젠장 대구경 저격총이다. 지혁은 서연을 데리고 거실 중앙의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유령 비상 탈출로 확보해. B플랜이다. 알았어, 지아. 수로 쪽 보트 준비시킬게. 10분만 버텨. 제 뿐이라. 지혁은 총의 놀이쇠를 당겼다. 꽝꽝꽝. 현관문이 폭파되고 무장한 용병들이 검은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신속하게 대형을 갖추며 내부로 진입했다. 발견 즉시 사살하라 칩을 확보한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지혁이 서연에게 속삭였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무정이 하나를 쥐어주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주방 쪽 환풍구로 뛰어. 알았지? 같이 가요. 명령이야. 지혁은 기둥 뒤에서 몸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이동했다.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용병 2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좌측 3시 방향, 용병들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총알이 콘크리트 기둥을 박살냈다. 지혁은 엄폐물 뒤에서 숨을 골랐다. 놈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서연 씨, 그가 무정위에 대고 소리쳤다. 주방 쪽에 붉은색 밸브 보이지? 그거 지금 당장 열어. 서연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혁이 가리킨 곳을 향해 기어갔다. 총알이 그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주방 조리대 뒤에 수모 벽에 붙은 비상 밸브를 발견했다. 소방용 스프링클러 밸브였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밸브를 돌렸다. 천장에서 물이 아니라 하얀 영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비상시 진압용으로 설치해둔 액화질소 가스였다. 순식간에 거실 전체가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콜록콜록 이게 뭐야? 시야 확보가 안 된다. 용병들이 당황하는 사이 지혁의 세상이 열렸다. 그는 이 집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다. 그는 안개 속을 유령처럼 누볐다. 총성이 아니라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띠띠. 지혁은 용병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그의 총을 빼앗아 다른 용병을 향해 쏘았다. 근접 전투 CQC. 그는 이 분야의 마스터였다.
그때였다. 지혁 씨 뒤에 안개 속에서 마지막 남은 용병 하나가 지혁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지혁은 미처 반응하지 못했다. 서연은 공포를 이겨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아침에 파스타를 만들 때 썼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용병을 향해 그대로 던졌다. 유악!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용병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다. 그 0.5초의 틈, 지혁은 몸을 돌려 마지막 총알을 용병의 이마에 박아 넣었다. 정적이 찾아왔다. 거실은 물과 안개,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었다. 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 쉬었다. 괜찮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다. 당신, 방금... 지혁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말 듣지 말랬지. 위험하게. 당신도 내 말 안 들었잖아요. 혼자 가지 말라고.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꾸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강 박사 놈들 증원군 도착했어. 2차 공격이야. 당장 빠져나와. 유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정이에서 터져나왔다. 젠장, 서연씨 뛰어. 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거칠게 끌지 않았다. 단단히 붙잡았다. 두 사람은 주방 뒤편의 비밀 통로로 향했다. 그들이 막 통로로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폭발이 거실을 휩쓸었다. 용병들이 2차 공격으로 폭탄을 투척한 것이다. 폭발의 충격파가 그들을 덮쳤다. 지혁은 반사적으로 서연을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다. 뜨거운 파편이 그의 등을 스쳤다. 지혁 씨 괜찮아요 또. 서연은 그의 등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어제 꿰맨 상처가 터진 게 아니었다. 새로운 상처였다. 당신 또 다쳤잖아. 서연이 거의 울먹였다. 지금 그게 중요해. 지혁이 고통을 참으며 으르렁댔다. 당신 구하다 다친 거잖아. 알아요. 아니, 내 말은 젠장.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어이없는 실소를 터뜨렸다. 가자. 지혁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지하 수로로 이어지는 어둡고 축축한 터널. 그들은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하 수로의 축축한 어둠은 유령이 마련해둔 또 다른 은신처로 이어졌다. 폭발로 무너진 집을 탈출한 지 불과 몇 시간. 그곳은 강변의 요새보다 훨씬 초라한 도심 외곽에 버려진 공장이었다. 젠장. 강지혁은 녹슨 철제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등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가만히 좀 있어요. 또 벌어졌잖아요. 한서연이 다급하게 외치며 유령이 남겨둔 비상 구급 상자를 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지혁의 셔츠를 찢다시피 벗겨내고 폭발 파편이 박힌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이 지혁이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아프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요. 왜 맨날 혼자 다 참아요? 서연은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그에게 소리쳤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절규였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또다시 다쳤다. 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독 거즈를 든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연씨, 놔요. 치료해야 돼. 울지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피가 묻은 손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이 울면 내가 이성을 잃어. 서연은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법의학자의 냉철함도 특수부대원의 살기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남자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 지혁이 말했다. 윤태섭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 놈들은 우리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찾아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지혁은 그녀의 손목을 놓았다. 그는 상처의 고통 따위는 잊었다는 듯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공장 한쪽에 놓인 통신 장비의 전원을 켰다. 반견은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제부터는 공격이야. 그는 헤드셋을 꼈다. 유령, 듣고 있나? 당신 정말 괴물이군. 그 지옥에서 살아남다니. 상처는 죽지 않을 정도야. 바다뱀 선적 오늘 밤이지. 유령은 잠시 침묵했다. 맞아. 오늘 밤 11시 인천항 477번 부두. 하지만 그건 함정이야, 강 박사. 윤태섭이 당신을 잡으려고 모든 걸 깔아놨을 거라고. 알아. 지역이 무기고에서 새로운 권총과 탄창을 점검하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가는 거야. 놈들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순간 가장 허술해지는 법이지. 놈들이 원하는 게 나와 칩이라면 기꺼이 미끼가 되어주지. 미쳤군. 자살 행위야. 그러니까 네 도움이 필요해. 지역은 벽에 걸린 인천항 부두에 상세 지도를 펼쳤다. 내가 부두에 진입하는 순간 네가 놈들의 통신망과 전력을 마비시켜. 딱 10분, 아니 5분이면 돼. 5분 뒤에는 당신 시체를 수습하라는 건가? 아니, 5분 뒤에는 내가 놈들의 심장부에 도착해 있을 테니까. 나도 갈래요. 두 남자의 대화에 서연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지역과 유령 헤드셋 너머로 은 동시에 침묵했다. 서연 씨,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지역이 돌아보며 말했다. 장난 아니에요. 서연이 그에게 똑바로 다가섰다. 그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나 때문에 당신이 다쳤고 나 때문에 당신이 쫓기고 있어요. 박노인님도, 민수 씨도, 내가 발견하지만 않았어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이제 도망만 다니는 건 싫어요. 당신이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면 나도 같이 갈래요. 난 짐이 아니에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지역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 변해 있었다. 처음 만났던 참혹한 시신 앞에서 떨기만 하던 연약한 자원봉사자가 아니었다. 강 박사, 유령이 입을 열었다. 그 여자 말 일리가 있어. 놈들은 지금 당신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을 거야. 혼자 움직이는 늑대. 하지만 여자를 동반했다면 그건 놈들의 계산에 없는 변수야. 지역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조하. 네, 딴 조건이 있어. 당신은 절대 내 시야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고 약속해.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밤 10시 30분 인천항 47번 부두. 바닷바람은 작고 공기는 쇳가루 냄새로 가득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괴물처럼 쌓여있는 부두는 검은용 조직원들과 윤태섭의 사병, 애시빙이 된 부패 경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역과 서연은 컨테이너 더미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지역은 방탄복 위에 검은색 전술조끼를 입었고 서연도 몸에 꼭 맞는 작은 방탄복을 입었다. 유령, 준비됐어. 지역이 귓속의 초소형 무정이에 속삭였다. 준비 완료. 당신이 춤출 무대는 준비됐어, 박사님. 서연 씨, 저기 3번 크레인 보이지? 저 아래 통제실로 들어가. 문은 유령이 열어줄 거야. 넌 거기서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부두에 모든 조명을 꺼. 알았어요. 조심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연은 고양이처럼 그림자를 타고 통제실을 향해 달렸다. 다행히 모든 경비는 부두 입구와 화물선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그 꼼짝마. 어둠 속에서 나타난 두 명의 경비가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서연이 잡히는 것을 본 순간 지역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즉시 은신을 포기하고 경비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세어연 씨.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사방의 컨테이너 위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동시에 켜지며 그를 비췄다. 그는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렸다. 사방은 대낮처럼 밝아졌고 그들 주위로 수십 명의 무장한 괴한들이 총구를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교기까지 강지혁, 익숙한 목소리, 윤태섭. 경찰청장이 정복이 아닌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아들아. 윤태섭이 비꼬듯 말했다. 청장님, 아직도 나를 그렇게 부르나. 네가 감히 내 모든 것을 망치려 했는데. 서연은 이미 다른 괴한에게 붙잡혀 목에 칼이 겨눠진 채 끌려 나왔다. 이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칠 셈인가. 윤태섭이 고함을 질렀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네가 이룬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감히 내 동료들을 죽인 것도 당신입니까? 지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대의를 위한 희생이었다. 더러운 마약 자금이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선 필요한 법. 넌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헛소리. 그래, 마지막까지 내 뜻을 거역하는구나. 윤태섭은 차갑게 웃었다. 그는 서연의 목에 겨눠진 칼을 가리켰다. 칩 원본을 내놔라 지혁아. 그리고 내 목숨도. 그럼 저 여자는 살려주지. 지혁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나 때문에 안 돼. 지혁은 천천히 손에 든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요하. 그는 두 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렸다. 내가 졌다 아버지. 윤태섭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어서 칩을.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 지혁이 말했다. 난 절대 혼자 오지 않아.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박사님. 유령의 목소리와 함께 부두의 모든 서치라이트가 터져나갔다.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7번 부두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뭐야, 전력이. 완벽한 어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혁. 그는 야간 투시경을 쓸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외우고 있었다. 이우악, 제어. 저기, 총성이 울렸지만 그것은 지혁의 총성이 아니었다. 당황한 놈들이 서로를 향해 쏘기 시작했다. 지혁은 이미 서연을 잡고 있던 괴한의 등 뒤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소음기 달린 권총이 아니라 단검을 선택했다. 서걱.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남자가 쓰러졌다. 지혁은 서연의 입을 막고 그녀를 컨테이너 뒤로 끌어당겼다. 세수이, 괜찮아. 모두 죽여 저놈들을 찾아내. 윤태섭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사냥이었다. 지혁은 서연을 가장 안전한 컨테이너 더미 사이에 숨겼다. 여기서 절대 나오지 마. 내가 모든 걸 끝내고 돌아올게. 지혁씨.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았다. 죽지 마요. 제발. 지혁은 대답 대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입맞춤이었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제부터는 법의학자도 옛 스승에 대한 연민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한 괴물만이 존재했다. 그는 그림자 속을 이동하며 놈들의 목을 하나씩 꺾었다. 스텔스 암살. 어디 있나 강지혁 나와. 총알이 빗발쳤다. 그는 화물선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선 용병들을 향해 돌진했다. 이것은 더 이상 암살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는 근접 전투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총을 든 상대의 팔을 꺾고 그 총으로 다른 적을 쏘고 빈틈을 보인 적에 급소를 가격했다. 그가 화물선 갑판에 거의 도달했을 때였다. 예상치 못한 총탄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다. 고통에 잠시 주춤한 사이 남은 용병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는 등을 컨테이너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탄창은 비어갔다. 끝났다, 강지혁. 윤태섭이 저 멀리 화물선 갑판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다시 붙잡혀 있었다.
그녀가 숨어있던 컨테이너가 발각된 것이다. 이 여자 정말 지독한 바퀴벌레 같군. 윤태섭이 서연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안 돼. 지혁은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무기 버려 강지혁. 윤태섭이 명령했다. 그리고 무릎 꿇어. 지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천천히 빈 총을 바닥에 버렸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다. 그 여자 건드리지 마. 당신이 원하는 건 나잖아.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윤태섭이 아닌 절망에 찬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함과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총구, 그리고 짠 바닷바람. 강지혁은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존경했던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존재 윤태섭.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해진 여자 한서연. 내가 졌다. 지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빈 총에서 손을 떼고 두 손을 천천히 들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은 그녀를 살리기 위한 완전한 항복뿐이었다. 한서연은 윤태섭의 팔에 붙잡힌 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절규하듯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제발 당신 때문이 아니야.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하하하. 하하하. 윤태섭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부두에 울려 퍼졌다. 그래 지혁아.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넌 언제나 내 최고의 작품이었지. 냉철하고 정확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지. 이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이 하찮은 여자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이 국가를 위한 나의 대의가 당신의 대의라고 지혁이 핏발선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옆구리의 총상이 격렬한 고통을 보내왔지만 그는 버텼다. 동료들을 배신하고 마약상과 손을 잡고 무고한 노인을 죽이는 게 당신의 대의였나. 어리석은 놈 윤태섭이 고함을 질렀다. 더 큰 악을 잡으려면 때로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법이다. 네가 죽인 그놈들도 다 썩어빠진 조직의 일부였을 뿐이야. 박노인 그 영감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죄다. 그 아들놈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 윤태기섭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넌 내 가장 큰 실수다. 넌 내 아들이 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나를 배신한 첫 번째 놈과 똑같아졌어. 그는 서연의 머리에 겨눴던 총구를 천천히 지혁의 심장을 향해 돌렸다. 서연은 이제 인질이 아니었다. 그의 마지막 걸림돌을 처형하기 위한 관객일 뿐이었다. 안 돼.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잘 가라 강지혁. 윤태섭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리석은 놈 윤태섭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입은 닫혀 있었다. 소리는 부두 전체에 설치된 거대한 확성기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모두가 당황했다. 더 큰 악을 잡으려면 때로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법이다. 조금 전 윤태섭이 지혁에게 했던 말. 그의 광기 어린 고백이 유령의 손을 거쳐 부두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윤태섭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통신 끊어, 당장. 내가 죽인 그놈들도 다 썩어빠진 조직의 일부였을 뿐이야. 박노인 그 영감은 시끄러워. 윤태섭이 이성을 잃고 스피커를 향해 총을 난사했다. 탕탕탕. 그리고 그것은 신호였다. 지금이야 박사님, 춤출 시간이라고. 유령의 목소리가 지혁의 귓속 인효에만 울렸다. 어둠 속에서 부두를 지배하던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 중 하나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게 왜 움직여? 수십 톤짜리 크레인이 윤태섭과 그의 부하들이 서 있던 곳을 향해 거대한 집게를 휘둘렀다. 놈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그 혼돈의 틈, 지혁은 더 이상 무릎 꿇고 있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조금 전 버렸던 빈 총을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자신에게 달려드는 용병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그 흐헉 총에 맞은 용병이 주춤하는 사이 지역은 그의 몸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부상당한 맹수였다. 더 빠르고 더 절박했다. 그는 용병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안 돼. 윤태섭은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미친 듯이 서연을 향해 그리고 지역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당당 지역씨. 지역은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감싸 안으려 몸을 날렸다. 그 순간 불타는 듯한 고통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한 발, 어깨에 총을 맞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연료 삼아 서연을 끌어안고 컨테이너 뒤로 몸을 굴렸다. 괜찮아, 서연씨. 그는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부터 살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피가. 그녀의 손이 지역의 어깨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붉게 물들었다. 이제 끝내야 해. 멀리서 수십 개의 경광등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유령이 부른 윤태섭의 부하가 아닌 진짜 경찰들이었다. 유령이 모든 증거와 음성 파일을 경찰청 내부 고발망으로 전송한 것이다. 모든 게 끝났어. 윤태섭은 부두 끝에 홀로 서서 다가오는 경찰차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손에 들린 마지막 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었다. 안 돼. 지역이 소리쳤다. 그가 그런 비겁한 방식으로 도망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지역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그에게 달려갔다. 윤태섭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지역은 그의 팔을 쳐냈다. 탕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두 남자가 부두 바닥에서 뒤엉켰다. 한때는 스승과 제자였던 아버지와 아들 같았던 두 사람. 왜 막은 거지? 윤태섭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사라지고 텅 빈 절망만 남아있었다. 명예롭게 죽게. 놔두지. 당신에겐 그런 거 없어. 지역이 그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 당신은 살아서 당신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러야 해. 당신이 배신한 동료들에게, 당신이 죽인 무고한 사람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 순간 수십 명의 특수기동대원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움직이지 마, 총 버려. 지역은 윤태섭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두 손을 들었다. 한 형사가 다가와 윤태섭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했다. 청장님, 이제 아니야. 지역이 말했다. 체포해. 바다뱀 프로젝트에 수고해. 윤태섭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역은 긴장이 풀리자 그 자리에 무너졌다. 과다출혈, 옆구리와 어깨의 총상이 그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었다. 지역씨, 강지역씨. 서연이 그에게 달려와 무너지는 그의 몸을 부축했다. 정신 차려요, 제발. 죽지 마. 약속했잖아. 살아남겠다고. 그녀가 울부짖었다. 지역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웃고 있었다. 당신 정말 시끄러운 여자야. 뭐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 계속 듣고 싶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는 깊은 어둠 속으로 의식을 잃었다. 안 돼. 안 돼. 여기 의사 구급차, 제발. 서연의 절규가 공범을 잡았지만 동시에 수장을 잃은 경찰들의 혼란스러운 소음 속으로 울려 퍼졌다. 에필로그 몇 달 후, 햇살이 따뜻한 오후 교회의 작은 공원 묘지. 한서연은 박노인의 소박한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옆에는 여전히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지만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강지혁이 서 있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어르신. 서연이 속삭였다. 그래도 이젠 편히 쉬세요. 민수 씨 목까지 저희가 기도할게요. 지역은 말없이 묵념했다. 윤태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은용 조직은
뿌리째 뽑혔고 부패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적어도 두 사람에게는 평화가 찾아왔다. 유령한테서는 연락 왔어요. 서연이 물었다. 아니, 지혁이 고개를 저었다. 그놈은 연기처럼 사라졌어. 아마 지금쯤 카리브해 어디선가 칵테일이나 마시고 있겠지.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느라 수고했다는 메시지 하나 남기고 두 사람은 묘지를 나와 지역의 채 올랐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한때 지옥의 불길에 휩싸였던 강변의 그 집이었다. 집은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기나 최첨단 보안 장비로 가득 찬 요새가 아니었다. 벽면을 가득 채웠던 모니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와, 여기가 거기 맞아요. 에어 지역이 대답했다. 청소하느라 고생 좀 했지. 근데 주방은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서연이 주방으로 가더니 경악했다. 싱크대에는 온갖 재료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아, 그게 지역이 깁스하지 않은 손으로 뒷목을 긁적였다. 당신 온다고 파스타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한 손으로는 서연은 그 모습에 웃음이 터졌다. 한때는 살인기계처럼 보였던 남자가 붕대와 앞치마를 두르고 쩔쩔매는 모습이라니. 비켜봐요. 내가 할게요. 당신이 지난번에 만든 그거 먹고 죽을 뻔했는데. 뭐라고요? 나 그때 당신 구한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한테. 생명을 구해놓고 음식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했잖아. 두 사람이 투닥거리며 주방에 섰다. 서연이 토마토를 썰고 지혁이 한 손으로 힘겹게 마늘을 빻았다. 그럼 이제 진짜로 법의관 그만두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지긋지긋해. 이젠 죽은 사람 말고 산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 그래서 뭐 하게요? 식당이라도 차리게. 그것도 나쁘지 않네. 지혁이 씩 웃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에 묻은 토마토 소스를 닦아주었다. 서연 씨. 네, 내 레스토랑. 첫 번째 손님이 되어줄래?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손님 말고요. 지혁은 대답 대신 깁스를 한 팔로 어설프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부두에서 했던 공포와 절박함이 섞인 입맞춤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건넸다. 지독한 죽음의 냄새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막 맛있는 파스타 냄새로 바뀌기 시작했다. 강지혁과 한서연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골목의 비극에서 시작된 그들은 함께 위험을 헤쳐나가고 배신에 맞서며 서로에게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났지만 용기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